안녕하세요. 알료심정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상담 수련 중 자발적 중도 탈락자들의 이야기 3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제가 이 논문 제목을 알려드려서 또 개인적으로 논문을 다운받아서 보고 싶은 분들은 이미 다운을 받아서 보셨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란에 이 논문의 링크를 좀 해드리는 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더 보고 싶은 분들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고요. 저하고도 같이 보면서 저의 체험담 또 경험담을 얘기를 또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해요. 이제 논문에 있는 그 내용들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듣기 좋은지 그러면 더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이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영상의 그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보통 유튜브 영상 평균 시청 시간이 4 내지 5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20분, 30분, 40분 정도의 길이가 상당히 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경험담은 좀 빼고 그냥 이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빨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댓글로 그렇게 좀 의사를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이 영상에 중간 광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더라고요. 제가 사실 영상을 올려놓고 초기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이상한지 없는지 한번 시청을 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중간 광고가 없었는데 이게 인기가 조금 있는 영상에는 막 광고가 막 달라붙나 봐요. 제가 이렇게 자동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더니 뭐 광고 위치나 개수나 뭐 맘대로 막 이렇게 그 달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광고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기 되게 불편했을 것 같고 채널직인 저도 사실 몰랐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지금 개수를 좀 조정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혹시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탄 버티어석의 무른 땅. 네, 일단 이 은유하는 바가 뭔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네, 뭔가 땅 자체가 버티어석에 무른다라고 생각이 들면 뭔가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근무 환경이나 체계 시스템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 얘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중도 탈락을 경험한 초심 상담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입을 모았다. 제도적, 구조적인 문제 앞에서 개인의 노력은 빛을 발했다. 참여자들은 상담 분야의 현실을 알게 될수록 여기서는 꿈을 이룰 수 없겠다,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짙어져 갔음을 보고했습니다. 아, 네,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노동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불만들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엄한 현실 앞에 빛바랜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담 수련 과정을 되돌아보면 이제 체계적이지 않은 상담 분야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초심 상담자들은 상담자로 자리 잡기 위해서 관심 없던 분야를 배우는 것까지 고민하며 내키지 않는 타협을 하기도 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뭘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언어로 상담을 하는 이런 부분은 뭐 이제 안 되면 도구를 사용하는 쪽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는 지금 다른 인터뷰들을 봤더니 뭐 타로 상담, 사주 상담 이런 것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아무래도 매스컴에서 이제 유명해지면 그 유명세를 타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명해져야 된다.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타로도 배우시고 뭐 또 도구들을 좀 배우신다. 그리고 뭐 앱을 개발하거나 책을 써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저는 어쨌든 지금 상담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대중화가 된 상태예요. 매스컴에서 많이 노출이 되기도 하고,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든지, 또는 뭐 이제 그 연예인들, 자녀분들 대상으로 막 심리 검사하고 이런 장면들 나오니까, 노출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꺼리고, 비용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선뜻 이제 나서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어렵게 그 선을 넘기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 문턱을 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이제 매체나
도구들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타로나 사주 상담 이런 것들이 남들에게 좀 편하게 다가갈 수도 있고 비용 자체도 막 그렇게 비싼 부담스럽지 않은 비용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뭐 그렇게 쉽게 돈 버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막 이거를 뭐 사이드로 막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정도의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상담 심리자들의 홍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브랜딩 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블로그에 오시면 상담 심리사 홍보가 이제 어려운 이유, 이제 홍보를 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글을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유튜브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여러분 필요하시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상담사가 자신에 대한 브랜딩 또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노출이 돼야지, 알려줘야지 사람들이 이런 상담사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 상담사에게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여자들은 사회에서 상담자들이 전문성을 가진 집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지적하기도 했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시고, 사실 제가 이제 근무하는 그 기업체에서도 저를 전문가로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런 멘트가 나왔냐? 그건 바로 제도적인 제조 때문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상담은 상담사 자격증만 있는 사람들만 상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6개월 정도만 하고 한 달 정도만 하고 받을 수 있는 막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채용이 되지는 않겠지만 본인들이 사업장을 내시고 이제 센터를 운영하실 경우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어떤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임상심리사 할까요? 라는 포스팅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이 임상심리사분들도 고민하시는 분들이에요. 병원 장면에서 실습도 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정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피를 뼈를 깎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임상심리사들조차도 병원 장면에서 일하는 곳을 떠나서 이제 밖을 나오게 되면 이런 상담을 본인들도 하셔야 되거든요. 치료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런 역할들이 임상심리사 자격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할 수 있냐, 상담심리사 자격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따고 있는, 우리가 굉장히 힘겹게 따고 있는 그 자격증에 대한 어떤 공신력, 전문성에 대한 뭐 공증,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회의적이다라는 언급을 좀 해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여기 참여자분께서 굉장히 핵심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딱 이렇게 명확하게 자격제도나 이런 게 이제 잘 일반인들은 알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담학회나 상담심리학회, 임상학회 자격증이 되게 공신력 있는 거래. 이런 거 내담자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간단한 그런 코스에서 받는 자격증 가지고도 센터를 다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그 상담센터들 이렇게 홈페이지 만드는 데 들어가 보면 그 상담사들에 대한 프로필도 안 나와 있는 데가 많아요. 하다못해 원장님 프로필은 그래도 오픈을 해야 되는데 원장님 프로필조차도 오픈 안 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유튜브 댓글로 자기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누구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상담사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요즘에 신천지가 사람들한테 접근할 때 이 심리 검사 상담해 준다고 또 접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라는 언급이 돼서 좀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상담을 해주시는 분의 프로필을 요구해 달라고 했어요. 요구를 하시라고. 그 상담자 윤리 강령에 분명히 내담자의 알 권리를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상담자의 프로필이나 그 본인의 경력, 그 이제 뭐 어떤 학교 학력들을 투명하게 오픈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런 부분에서 꺼리거나 망설이거나 주저한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그 상담을 종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오시면 제 상담자 프로필을 아주 투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뭐 학부 어디 나왔고 석사 어디 나오고 지금 박사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주 투명하게 오픈돼 있고요. 심지어 제 개인 그 홈페이지에는요 상담 가격도 저는 오픈을 했어요. 이게 뭐라고 또 숨겨놓습니까? 어차피 뭐 전화해서 금액 어느 정도인지 안 맞으면 못 오시는 건데 저는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몰라 누가 보면 이걸 가지고 산티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내담자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센터를 운영을 하시게 되면 이게 윤리적으로는 조금 찜찜하긴 하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전문성, 전문적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 똑같죠. 저희가 석사를 이제 2년 반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논문을 쓰시고 어떤 분들은 논문을 쓰지 않으세요. 그럼 논문을 쓴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하고 논문 안 쓴 사람은 전문가라고 보지 않느냐?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 연구 능력과 상담의 능력은 또 별개이다 보니까 그렇게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2년 반 동안 똑같이 공부를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학교 내에서 주어지는 책만 그 교과 위주만 그 교과 과정만 충실히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주말에도 열심히 또 방학에도 열심히 외부 워크샵 스킬 이런 거 배우고 다니시고 집단 상담도 가시고 책도 엄청나게 읽으시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똑같은 2년 반을 투자했지만 누가 더 전문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공부의 양, 또 그 지식이 그 머리 안에서 소화가 돼서 또 활용이 잘 되는 어떤 능력, 이런 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있다고 해서 전문가인가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자격증만으로도 공증이 안 되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제도화되지 않고 전문성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자격 제도로 인한 문제도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핵심 멘트죠. 상담자는 업무 독점이 있는 면허가 아니라서, 네, 맞습니다. 뭐 노무사, 그다음에 회계사, 뭐 세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 의사 이런 분들은 딱 그 독점 면허가 있기 때문에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법적으로. 하지만 상담 자격증은 그런 이제 윤리적인 문제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불법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고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발적 중도 탈락하신 분들은 상담 분야의 환경적 뒷받침이 제공되지 못했다라는 부분, 체계화되지 않고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시장에서 개인의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라는 부분을 토로하셨습니다. 네, 또 주변에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환경적으로도 뒷받침이 안 되고 그렇다는 거죠. 네, 두 번째,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원한 건 아닌데, 네, 참 참담하게 슬픈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은 이제 뭐 더 많은 쾌락을 주는 행위가 바람직하다라고 믿는 공리주의자지만, 이런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정신적인 쾌락을 쫓을수록 덕을 기르게 되어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사람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라는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치나 신념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 상담이라는 분야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힘든 위기를 상담을 통해서 이제 좀 극복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상담 공부를 해서 상담센터를 이제 운영하고 싶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이제 분야를 오셨는데 졸업을 하시고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자기가 사업을 했을 때보다 이 수입이 크지가 않은 거예요. 뭐 이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뭐 별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그 상담센터를 이제 폐업을 하시고 본인이 원래 하셨던 사업 분야로 다시 되돌아가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게 이익이 남는 비즈니스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에이전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에이전시가 상당히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에이전시들도 보면은 그렇게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뭐, 글쎄요, 어, 양적인 어떤 그 금전적인 어떤 부분을 크게 기대하고 오신다면, 이거는 만족 못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줄을 긋진 않지만 참여자들에게 타인을 돕는 직업인 상담이 곧 자기 희생을 전제로 전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뭐냐면 내가 배를 굶고 굶어 죽을 판인데 남을 돌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전에 모를까 누군가를 이렇게 지칭한다는 거 제가 참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 가수 김장훈 씨라고 있으시죠? 예, 그분이 막 그 대출을 해서 빚을 내면서까지 누군가를 이렇게 돕는 그런 기사나 이제 뉴스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타인을 돕는 행위는 분명히 선한 이기심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을 희생하고 망가뜨리면서까지 누구를 돕는다라는 거 그 자체가 저는 어떤 병리적인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력마저 포기한다는 건 자신을 좀 깎아내리는 그게 되겠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저는 가히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물론 상담자는 내담자의 어떤 복리와 또 행복과 이제 질적인 성장들을 고민하셔야 되지만 그것이 꼭 상담자의 그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상담자도 내담자도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수평적인 그 관계에서 서로가 행복해야 되는 거지 어느 한쪽이 불행한 거는 저는 건강한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학자금 대출 받아서 많이 학교 이제 석사를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저도 중간에 학자금 대출을 좀 받으면서 석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맥과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네, 학부도 사실 그 등록금 되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석사까지 하게 되면 이제 이중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충분치 않다라고 하면 충분히 준비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저하고 스터디를 하시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상담을 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제 다른 일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상담 쪽은 이제 택하지 않으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저한테 종종 그 문자도 보내시고 연락도 하시고 그러세요. 뭐 명절이나 뭐 스승의 날 이럴 때 또 가끔 이렇게 안부 물어주시고 연락을 하시는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 이제 이 일과 관련 없는 다른 일들은 하고 있지만 항상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직 젊으니까 언제든지 충분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금전적 경제적으로 어떤 이제 충분한 이제 여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때 오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하시는 일도 상담과 거리 멀지 않다. 삶 속에 녹아나 있고 삶과 함께 하는 일이라면 저는 그게 바로 그냥 그 연결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만나는 내담자들이 다 그 삶에서 경험하고 좌절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겪으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빨리 상담을 해야 되고 상담 공부만이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전문성을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처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소득 수준이라면 이 일은 못하겠다라는 이유로 그만두게 된 거죠, 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이 참여자분들이 어떤 시기 그 소득 수준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득 수준이 많이 나아진 상태이긴 합니다. 정말 그 정책적으로 이 최저시급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급여를 주는 곳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급여에서는 벗어난 거죠. 막 심지어는 진짜 연봉 1,800 주고 그랬었어요. 1,400 막 이렇게 주는 데도 있었고. 무슨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최저임금 그게 이제 되면서부터 청소년 상담복지라든지 이제 그 하다못해 학교 안에서는 전문 상담사 이런 분들에 대한 그 급여가 꽤 그래도 나아졌어요. 사실 나아진 게 이거야?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엉망진창인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청소년 복지상담센터, 청소년 수련관, 이런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2,400에서 2,700 정도가 초봉이고요. 그리고 전문 상담사라고 하는 교육, 교육직 공무원? 네. 네, 그런 쪽은 지금 1,9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인 그 이제 뭔가 지식을 요하는 중독센터, 그리고
뭐 스마일 센터, 뭐 스마일 센터가 뭔지는 아시죠? 그 피해자 상담을 해주는 범죄 피해자 상담을 해주는 스마일 센터라든지 뭔가 좀 더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역할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관들은 연봉 한 3천 정도. 네, 군 상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럼 초봉이 그러면 나중에 경력이 쌓이면 연봉이 많이 올라가냐? 네,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대학생 상담센터도 이제 풀타임 상담사가 2,400 정도를 받고 있고요. 1급의 이제 슈퍼바이저 정도의 이제 실력이 됐을 때 3,400 정도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떤 제가 막 이런 직무의 어떤 그 금액들을 제가 그 수업 시간에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던데 우리 교수님께서 아니야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 많아 뭐 6천도 받는 사람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뭐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한두 명 나올 거고요. 1000명 중에 한두 명 나오는 케이스를 마치 다 그렇게 받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도 분명히 있지만, 네, 대부분 이제 그 1급 슈퍼바이저들은 3,400 정도 수준에서 이제 받을 수 있고요. 그거는 경력 한 10년 이상, 막 1급 이상 이런 분인데도 그 정도 받고요. 네, 초봉은 보통 2,400 정도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뭐 시간이 지나도 별다를 게 없을 것 같은 미래에 기대 수익마저 낮은 분야였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경력 많이 쌓아도 그 정도밖에 못 와요. 네. 근데 나 그런 것 때문에 하기 싫다 그러면 하지 마셔야죠. 네. 그런 부분이 내가 이 분야를 뛰어들게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된다. 그러면 그분은 이 직업의 어떤 가치나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직업 가치관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안 되죠. 네. 박사도 뭐 하고 있는데 뭐 그렇죠. 별 볼 일 없고 해도 뭐 안 될 것 같고 네. 상담사 받으신 분들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고군분투했던 것들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랑 이제 스터디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공부를 이제 하시고 막상 공부를 해보고 이 현실을 좀 보시니까 뭐 급여나 복리가 정말 뭐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노력한 거나 어떤 전문성에 비해서 못 받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게 진입장벽에 대해서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문성이 좀 도태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상담 대학원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사법고시나 몇 명이 이제 변호사가 이렇게 그 생성이 되지 않았을 당시에는 변호사는 굉장히 고가의 직업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로스쿨 이제 만들어지고 정말 많은 변호사들이 이제 하루에도 막 한 1년에도 배출이 된다. 점점 변호사가 많아진다. 그럼 당연히 변호사의 변호 비용도 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쟁 대비니까요. 상담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대학원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뭐 언어적 능력이 있고 공감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 당연히 경쟁이 세지고 처우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낮은 처우를 고민하던 초심 상담자들은 수련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이제 몰랐던 걸 더 알게 되면서 현실적인 정보가 쌓여갈수록 마음이 더 멀어져 갔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정표도 동반자도 모호한 길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은 길을 가는 이제 동료들이죠. 동료나 또는 뭐 지지 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불신과 거리감을 좀 표현하셨는데요. 상담자 집단과 어울리는 것조차도 거부감을 보고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실망을 했나 봅니다. 네, 아까 뭐 앞서 말씀드렸던 2탄에서 말씀드렸던 그 상담자에 대한 어떤 그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인간적인 자질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담사가 감정도 없는 로봇은 아니거든요. 저는 화가 나는 일에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몰라요. 슬픈 일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 메커니즘이 고장난 게 더 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성숙하게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엔 분명히 이제 이슈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누구나 다 성숙한 건 아니고요. 성숙의 수준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상처를 주거나 이런 이슈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상담자에 대한 선입견이나 이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실망감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상화를 시키다가 이제 갑자기 극단적으로 평가절하하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대상관계 배우신 분들은 이 이상화 평가절하라는 부분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급하신 분, 인터뷰하신 분이 아무래도 그런 과정을 좀 겪지 않았나, 통합적인 어떤 인간관을 가지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상담자도 인간입니다. 네. 아주 윤리적으로 크게 벗어나는 어긋나는 일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초심 상담자들은 상담에 대한 경험은 부족하지만 아직 상담자 집단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지 않다는 특성을 가진다. 때문에 집단 내부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더 수월하게 다른 전문가 집단과 상담자 집단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쵸. 딱 그 발에 뛰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타인 이제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학회 같은 데 가서 이제 과연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만큼 시간을 자신의 분야에 투여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학업적 열망을 가지고 공부를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랑 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네. 스킬 자격증을 위한 갖추는 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건 그 사람의 길이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고, 나만 열심히 잘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거 굉장히 좀 약간, 좀 센 표현인 것 같긴 한데요. 상담자 집단의 인간적 자질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고, 가면을 쓰고 조심스럽게 사람을 대한다고 느꼈다라고 했는데, 저는 가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가면은. 그리고 가면 쓰고 조심스럽게 사람을 대해야죠. 어떻게 막대합니까? 그죠? 투명하고 솔직한 건 굉장히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사람들과의 그 거리나 그 이제 예의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럽게 사람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이분 인터뷰만 가지고는. 하지만 상담자 집단과 어울리기 어렵다라고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제 주변에 좋은 상담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상담자들도 많고, 또 아닌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좋은 사람들과 하고 어울리면 되는 거죠. 아닌 사람이랑 굳이 막 붙어가지고 다닐 필요 있어요. 그쵸? 네. 네, 상담자 집단에 대한 실망감과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서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려웠던 걸로 보인다. 유대감이란 개인이 자신에게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타인, 사회 집단 등에 참여하고 관심을 쏟으며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좋은 사람이면 여러분 먼저 다가가시고 연락하시고 친구 삼으세요. 저는 제가 교수님한테도 막 연락하고, 막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막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유대감을 더 쌓아가는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친구가 됩니까? 적극적으로 사람들이랑 더 어울리려고, 이 연결감, 연대감을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좀 곁에 많이 두고, 그런 지지 체계를 세우셔야지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만 되게 외로운 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참여자들은 자신과 동료 상담자 그리고 권위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망감을 느꼈으며 상담자 집단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을 경험하지 못한 채 거리감을 경험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얘기한 상담 분야의 환경은 제도적, 관계적인 측면 모두 우호적이지 않았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저는 좀 큽니다. 분명히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도 너무 많거든요. 이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제가 책 읽어주는 상담 심리사에서 회복 탄력성 그 이제 책에서 한 이제 글귀들을 나눴는데요. 기억자와 경험자라는 얘기죠. 경험을 했지만 경험이 끝난 뒤에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또 이제 선택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건들을 겪었을 때 그 사건을 그렇게 경험했을지라도 그 사건을 다르게 기억하고 긍정적으로 또는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억을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삶의 태도가 회피하거나 또는 두려움을 느끼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트라우마를 느끼는 것들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그 기억에 대한 고통스러움이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떤 이런 우호지직이지 않은 경험을 하시면서 이 분야를 떠나기로 결심하신 분들, 어떤 분야를 택하고 어떤 진로를 택했을지라도 저는 이제 좋은 길로 또 잘 성장하는 길로 잘 갔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환경과 체계적인 부분은 사실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들이 바꿔주는 걸 기대하면서 프리라이드 하기 위해서 기다린다? 좀 바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네트워크를 저는 앞으로 좀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류심정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기도 하고요. 사실 뭐 제 꿈은 뭐 그렇게 큰 뭐 그런 포부는 아니지만 이 안류심정 구독자가 사실 학회 회원 수보다 커진다면 학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잘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학회 시스템이라든 체계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차 싶으면 제가 안류심정 학회를 하나 만들죠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현장의 어떤 그 애로사항이나 고충들을 감안해서 뭐 새로 만들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냥 헛소리를 좀 했고요. 네. 아무튼 아쉬움과 속상함 때문에 이런 말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셨던지 간에 자기 선택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면 앞으로 나가실 방향도 최선을 다해서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 심리사의 홍보나 브랜딩, 이런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네이버 블로그나 또는 이렇게 저렇게 유튜브 또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꾸준히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면서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오프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의 어떤 브랜딩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뭐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지만 자신을 남들에게 알려야 하는 일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좀 노력들을 충실히 하면서 이 분야에 있는 그런 장애물들 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무른 땅이라는 좀 질퍽질퍽한 땅에 좀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땅이 뭐죠? 네, 땅에 다시 흙을 부으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좋은 방법들이나 어떤 좋은 그 교육 계기가 있다면 저도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담 심리사 홍보나 마케팅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는 블로그님 이유님이 계시는데 이거를 뭐 이제 웹 강의? 예, 웹 강의는 아니지만 웹 강의처럼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강의로 언급이 되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팁을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좀 답을 찾게 되면 또 포스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4탄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